중국 경기는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이와 결부된 연동된 밸류 체인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고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책적인 기대 아니면 민간 쪽에서의 자구책, 자생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표에 확인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스크 요인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물가에 대한 우려는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 해야 됩니다. 양쪽. 구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테이퍼링해서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까지 연준의 역할이 컸지만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냐. 앞으로는 재무부의 역할이 커지게 될 거고 옐런 장관의 입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시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프라 사업으로 1조 달러 나오지만 또 뒤에 3조 5천억 달러의 추가 사업이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니까 테이퍼링을 한다 해도 유동성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약간 혼종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유동성의 꼬리표가 좀 다르죠. 결국 QE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불특정 다수한테 했던 유동성과 재정부가 어떤 특출한 목적을 갖고 쓰는 유동성은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범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이 통화정책에서 재정부인 재정정책으로의 큰 흐름은 이미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가 봤던 글로벌 경제의 정책적 흐름이고요. 또 그런 속에서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세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봤을 때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는 결국 정부의 정책의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기 펀더멘털 센티멘트가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우선순위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미국이 가장 먼저 반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뚝심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신흥국, 한국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조금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이 사실 올해 좋았잖아요. 신흥국 시장은 좀 어려웠고요. 이것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서부터 뭔가 역전이 돼서 신흥국이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계속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커플링과 디커플링의 수렴, 평균 회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질문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양극화는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이클에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코로나, 코비드19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게 해결하려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극화가 축소되지 않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나 걱정되는 그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는 게 미중 갈등이 이제 심하잖아요. 결국 미국이 어느 순간 긴축,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미국 경제에도 항상 그 뇌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심각한 기업 부채, 그것도 3년 만기로 롤오버하는 그 문제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중국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신흥국 전체가 겪는 거니까 이것이 또 우리 신흥국 우리 사실 신흥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한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표를 하나 좀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이번 주에 나와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PMI 제조업 지수라는 게 중국의 제조업의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인 것이죠. 네. 화면 보시면 이 업황이 중국은 두 가지 기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국가통계국이라는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하나는 차이신이라 그래서 민간 기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약간의 샘플링이 다릅니다. 차이신은 이 수출 주도형 동부 해안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PMI는 중국 전역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딱 어디에 걸쳐 있냐? 8월 달께 50.1입니다. 기준선이 50입니다. 50 밑에 있으면 중국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 50 위에 있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장 국면에 있다. 하지만 50.1이라는 게 이번에 50.1을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항상
저 뿌리 깊숙한 곳에 있는 의문점, 중국이 과연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논하게 되는 수치였어요. 50.1, 과연 저 0.1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자, 코로나 터지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갔었고요. 지금 여기 잠깐 안 나오는데 이전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이죠. 수축 국면에 들어가냐 아닌 거냐. 물론 뭐 계절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이런 흐름, 결국 크레딧 이슈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억누르고 있고 또한 요즘에 나왔던 국지적인 규제 리스크도 다시 한번 결부되면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중국 경기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중국이 워낙 좋았죠. 그렇죠. 회복세가 빨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좋았었죠.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선진국부터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기는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이와 결부된 연동된 밸류 체인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고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섹터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화장품 안 쓰는 것처럼 상당 부분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한국도 중국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의 그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이죠. 그 밸류체인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산업들이 한국 경제의 바닥을 좀 다지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섹터나 기업은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뭐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간 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잖아요. 자동차, 전기차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 산업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성장 산업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과연 한국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시계를 좁혀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반까지 놓고 보면 그런 전략이 좀 더 리즈너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중국 시장이 흔들리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중국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는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지게 됐을 때 이것이 전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참 이게 헷갈리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물론 아직까지 위안화의 프락시로서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것처럼 연동돼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가까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상당 부분 구분시켰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저렇게 PMI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제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의 피크아웃 논란, 한국에서도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잖아요. 업종별로, 그다음에 경제 뭐 이런 전반적인. 그게 이제 외국인 매도의 이유로 저희가 이해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나 긴가민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표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뭐 한국은행 대변인 아닙니다. 자, 미국 경제 피크아웃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 슬로우 다운 이제 거의 수축 구매에 들어가고 있고 한국도 수출이 좋았지만 8월달에 정점 찍고 증가율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고요. 이미 경기 순환 선행지수 순환 지표는 이미 피크아웃 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피크아웃 논란은 이렇게 좀 보시죠. 기저효과라는 걸 쫙 차치하고 놓고 봤을 때 얼마나 피크아웃인가. 결국 이전에 과했던 기저들이 그 효과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전의 정책 효과가 좀 사라지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책적인 기대 아니면 민간 쪽에서의 자구책, 자생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표에 확인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러한 것을 뭐 중국의 경우를 봤을 때 그냥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지난번 코로나 이후처럼 뭐 디지털 인프라 사업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인프라 사업 같은 어떤 국책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건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각 국가들이 이제는 스피로버라 그럴까요? 한 국가의 재정 정책이 다른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절단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물론 상당 부분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할 건데 그건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안이 상당히 슈퍼 예산이 또 발동됐죠. 이것도 한국 자체적으로
국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야 우리 또 수출 주도형이니까 좋은데 그런 어떤 거 가지고는 어떤 흐름을 좀 되돌리기는 글로벌리 그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치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국가를 플레이어로 본다면 얼마나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정확한 심판이 들어가는 국면인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있는 주식을 팔고 현금 부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떤 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물론 미국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투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감히 뭐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을 가감히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양극화이고요. 양극화라는 게 나쁜 쪽을 보면 끝도 없습니다. 좋은 쪽의 산업을 골라라. 성장 산업,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하이닉스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이런 쪽에 성장하는 산업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국가가 좀 분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 분절된 효과를 향유하는 국가를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그것을 메이크업, 즉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는 국가들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이거 하나요. 올해 초부터 아마 제가 KB증권에서 지난해 연말에 인플레이션에 서프라이즈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채널에서 과감히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물가지표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리스크 요인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물가에 대한 우려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시차를 갖고 지수를 올릴 텐데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결국 정책이 그런 정도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만약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셨다면 이젠 적어도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양극화와 국가별로의 재정정책이 풍부한 국가를 셀렉트하고 연준의 긴축 때문에 우려 섞어서 위험자산, 즉 주식에 손이 안 갔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잠시 차치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금리 인상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래봐야 0.25bp 뭐 얼마 안 된다. 아까 뭐 1.25, 뭐 1.5 이 정도까지야 뭐 문제 있겠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금리를 그렇게 올린다 해도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금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할 만한 게 마땅치 않은 거죠. 이미 실질금리 측면,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질금리 측면은 상당 부분 마이너스의 국면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 부분 적죠.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런 말 있죠. 손은 누가 키우나. 결국 기업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이클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금리 인상이 상당히 고충스럽죠. 저도 부채가 많은 입장에서 다달이 날라오는 이자 부담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화가 가는 기조에 있는 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계치를 감히 좀 제시해드리자면 모형에 의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1.5% 정도가 우리나라 중립 펀더멘탈리 금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1.25%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걸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요즘 뭐 2030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제 뭐 해외 투자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뭐 해외라고 해봐야 뭐 미국 투자인데 거기에 이제 판단 그 증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린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하단으로 내려갈 거야라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르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부 분들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의 체질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잘 픽을 한다면 상승할 것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세대 간에 아니면 자금 사이즈 간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먼저 해외 투자는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MZ세대라고 우리 흔히 하잖아요. 젊은 층일수록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리스크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놓고 봤을 때
감히 예단하건대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결국 줄어드는데 끝자락에 있는 것은 미국 중에서도 성장 기업들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완전히 양극화죠. 기본적으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더 큰 한국의 코스닥은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대체, 최근에 뭐 코인 열풍이라든지 상당 부분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학개미 운동이라든지 트렌드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체질이 바뀌었죠. 한국의 흔히 뭐 매미, 개미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을지언정 한국의 개인들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오랜만에 참여하셨습니다. 한국의 여러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하단을 받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식 투자자분들의 그 뭐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할까요? 지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주린이 컨셉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훨씬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형식으로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극화에서 극단에 있는 좀 더 좋은 기업의 이 자금들이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크게 봐도 양극화, 한국 안에서 봐도 세대 간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극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 혹은 한국의 뭐 마찬가지죠. 기업들. 이제까지 가장 많은 논란이 있던 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사실 중소형주가 좋았죠. 근데 사실 양극화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이익이 그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억제책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시장은 우리가 뭐 그런 시장 그리고 그런 기업을 픽을 한다 치지만 그 가운데에서의 그 규모, 사이즈, 대형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 단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들이 굵직굵직한 올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죠.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시총 9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종목이 향후에도 작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마켓 사이즈가 중요하고 시장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지만 성장성이 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업체가 결국 양극화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핵심은 성장성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단 우려 섞인 것은 한국이 과연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한 잣대로 고르게 된다면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투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뭐 과감하게 앵커라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저희 뷰를 얘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좋은 얘기 많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양극화의 세상에서 투자하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온라인의 어떤 속도에 의해서 많은 정보의 공유가 빠르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전적인 워렌 버핏의 어떤 장기 투자 이러한 형식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이 부분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 해야 됩니다. 양쪽? 구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대단히 강하죠. LCC를 비롯해서 항공주, 여행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정식과 FDA 승인 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 듣기에는 편하죠. 어느 한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듣기에는 편하지만 양방향을 열어두고 전혀 선입견이 없이 빨리 제스처를 옮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조금은 부지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소위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 개념 이런 어떤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흔히 그런 전략을 이제 바벨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이 엄청 힘들어요. 바벨 해보시면 힘들죠. 그렇죠. 그만큼 힘든 만큼 수익이 좋은 국면, 그나마 덜 잃는 국면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자산 배분과 하면은 뭐 채권과 주식과 이렇게 좀 골고루 담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산이라는 것이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의 차이인 것이죠. 그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미 자산 배분 그러면 물론 연령대마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별로 굳이 우리가 했었던 주식과 채권의 큰 비중에서 좀 더 스타일 전략이나 섹터 전략을 구분하는 걸 차치하고 이제는 유동성인 자산과 비유동성인 자산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었겠죠. 금리 인상기에 상당 부분 제스처는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어느 쪽이 먼저 보완제냐 대체제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구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자산을 전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연습을 조금씩 해야 되고 뭐 제가 저희 회사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해도 돼요. 뭐 공중파 아닌데. 네. 일단 뭐 지금 그렇게 핀테크 벤처기업에 이제 옮기셨는데 이제까지 일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적응이 잘 되세요? 뭐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사랑했었고 또한 저를 아껴줬던 선배와 후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를 주목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시대의 큰 흐름에 저는 나름대로 변화를 했다라는 게 제 1목적이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저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연구했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케인지안 이후에 신고전학파의 쭉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주류경제학을 연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산시장이란 거와 딱 맞닥뜨리니까 어느 순간 상당 부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코로나 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요. 경제 이론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아닌 것이죠. 세상은 정규분포가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분포로 수렴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고 장기적으로 좋을 거니까 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내 돈을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게 과연 맞는 전략인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였죠. 그렇다면 제가 글로벌 경제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뭐 스킬이 늘었으니까 글로벌 경제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업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이 너무 좋다면 제가 그동안 연마하고 최선을 다했던 또한 사랑했던 이 주류경제학의 툴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저는 후자를 택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공부 중인 게 있습니다. 복잡계 이론이라고. 그리고 정규분포가 아닌 각각 외도 뭐 스키즈만 다 있는 것이죠. 복잡계로서 세상을 설명해야 된다. 과거에는 주류경제학은 복잡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컴퓨팅이 상당 부분 속도를 높여서 이제는 정규분포가 아닌 괴사망측한 분포도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미 주류경제학에서도 이 복잡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요. 복잡계에서도 주류경제학을 다가갈 수 있어서 이 접점이 아마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심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또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혹은 뭐 이코노미스트 혹은 뭐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 뭐가 됐든 생각이 A라는 어떤 그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B, C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같은 데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고집과 아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관과 고집이 좀 다른 것이죠. 저는 지금 국면에서 다들 느끼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요. 자다 일어나면 시가총액이 확확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집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뚝심은 필요하겠죠. 내가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지만 자기의 주관은 같되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는 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죠.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그러면 제가 했었던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고집이 셉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롱텀하게는 10년, 짧게는 5년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뚝심을 갖고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편향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리서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바뀌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점, 작년에는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돈 벌기 다 돈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되게 수월했던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참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면 뭐 행동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같이 갔습니다. 대표님 저하고 같이 간 거죠. 근데 올해는 혼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가기에는 이제는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 혼자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고 있으면 좋은데 뒤쳐져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요. 더 교류하시고요. 왜냐하면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주변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상당히 유연한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연성을 좀 더 가민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10 몇 년? 네, 한 13년 했습니다. 13년 동안 네.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 핀테크 벤처 기업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국경제TV 앵커 하시고 제주가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말씀도 아주 이렇게 아주 수려하게 끊임없이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풀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또 만들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